부메랑이 된 잔혹함 인과응보에 섰을 퍼런 거울.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타인에게 건넨 차가운 손길은 결국 제 자리를 찾아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비바람치는 길가에서 가여운 들개에게 모진 매질을 퍼부었던 한 남자의 잔인함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파멸로 이끌었는지에 관한 준엄한 기록입니다. 그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비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휘두른 몽둥이는 짐승의 뼈만 부러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지탱하던 기둥을 꺾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원할 줄 알았던 그의 부정과 기만이 관가에 발각되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호령하던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명예를 박탈당하고 국경 밖으로 쫓겨나는 추방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떠돌이 신세가 된 그가 마주한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과거 그가 개를 대했던 것과 똑같이 돌을 던지며 그를 밀쳐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물이라 여겨 짓밟았던 존재의 고통이 우리가 가장 비참해진 순간에 우리의 이름표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며 이웃의 아픔에 공감해 오신 여러분께 이 서늘한 권선징악의 서사는 삶의 진정한 품격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지고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들리는 것이라고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뿐인 아주 고요하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순박하고 부지런하여 아침이면 해와 함께 일어나 밭을 갈고 저녁이면 달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나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는 사람들의 한숨을 자아내는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가장 명당이라 불리는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한 그 기와집은 담장이 어찌나 높은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으며 대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어 마을 사람들의 발길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는 위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최부자라고 불리는 노인이었는데 그는 마을의 논과 밭을 절반 이상 소유할 만큼 재산이 많았으나 그 재산만큼이나 욕심 또한 끝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구두쇠 중에 구두쇠여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곡식 한 톨이라도 남에게 주는 것을 뼈를 깎는 아픔처럼 여겼고 자신의 곡간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만 비로소 어느 해 늦가을 추수도 모두 끝나고 들판이 텅 비어 스산한 바람만이 맴돌던 무렵 마을에는 며칠째 차가운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 이 비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라 맞으면 살을 애는 듯 시리고 뼛속까지 한기가 스며드는 그런 고약한 비였습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낮에도 밤처럼 어둑어둑했고 마을길은 온통 진흙탕으로 변해 사람들의 발길마저 뚝 끊긴 채 마을 전체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 처진 분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똑똑거리며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고 가끔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며 겨울이 머지않았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맺힌 날씨에
최 부자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화로를 끼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편안하기는커녕 혹시라도 눅눅한 날씨 탓에 곳간에 쌓아둔 쌀 가마니에 곰팡이라도 슬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수시로 하인들을 불러 곳간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호통을 쳤고 빗물이 조금이라도 마당에 고이면 당장 쓸어내라며 성화를 부리는 통에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쉴 새 없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오가야만 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는 일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기에 밖에서 누가 굶주림에 떨고 있든 비를 맞고 있든 그런 것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두지 않는 매정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마을 밖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떠돌이개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마을로 들어왔는데 녀석은 며칠을 굶었는지 앙상하게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고 털은 비에 젖어 진흙투성이가 된 채 엉망으로 엉겨 붙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쓰러움을 자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걔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더 이상 걸을 힘조차 없어 보였지만 본능적으로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냄새를 맡으며 이 집, 저 집 기웃거리고 있었고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들을 향해 꼬리를 흔들어 보았으나 굳게 닫힌 대문들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눈망울은 겁에 질려 있었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기침 소리는 비틀거리던 개가 마침내 도착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처마가 넓은 최 부자의 집대문 앞이었는데 웅장한 소슬대문 아래는 비를 피하기에 안성맞춤이었기에 개는 조심스럽게 대문 옆 처마 밑으로 몸을 밀어넣고 웅크려 앉았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털을 때리지 않자 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젖은 몸을 핥기 시작했고 대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미미한 온기에 의지해 잠시나마 고단한 몸을 쉬려 했습니다. 하지만 개는 이곳이 얼마나 무자비한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인지 알지 못했기에 그저 본능이 이끄는 대로 따뜻한 곳을 찾아 몸을 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최 부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대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호롱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는데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낯선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문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도둑이 든 것은 아닌가 하여 잔뜩 긴장한 채 문을 벌컥 열어젖혔고 호롱불을 높이 들어 대문 밖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처마 밑을 비추자 그곳에는 비에 젖은 생쥐꼬를 한 누런 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개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살려달라는 애원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처참한 몰골을 보고 측은지심을 느껴 먹다 남은 밥이라도 한 덩이 던져주거나 비가 그칠 때까지 내버려 두었겠지만 신보가 고약하기로 소문난 최 부자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깨끗하고 위엄 있는 대문 앞에 더러운 짐승이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마치 자신의 재산에 흠집이라도 난 것처럼 얼굴을 붉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재수 없는 것이 감히 남의 집 대문 앞을 막고 있어 썩 꺼지지 못해 그의 고함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개는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최 부자는 그것으로 성에 차지 않는지 대문 옆에 세워두었던 굵은 몽둥이를 집어들고 짐승을 향해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윙윙거리며 들려왔고 피할 곳 없는 개는 구석으로 몰린 채 깨갱거리며 비명을 질렀으나 최 부자의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집 앞이 내 놈 안방인 줄 아느냐. 더러운 병균이나 옮기는 짐승 따위가 어디를 감히 최 부자는 분풀이라도 하듯 사정없이 개를 내리쳤습니다. 개의 비명소리는 빗줄기보다 더 처절하게 마을의 고요한 밤을 찢어놓았고, 얻어맞은 개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진흙탕 속으로 도망쳤지만 최 부자는 대문 밖까지 쫓아나와 돌멩이까지 집어던지며 녀석을 쫓아냈습니다. 개는 고통스러운 듯 낑낑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제야 최 부자는 분이 좀 풀린 듯 씩씩거리며 몽둥이를 바닥에 내던지고는 재수가 없으려니 별 해괴한 꼴을 다 보네 라고 투덜거리며 침을 쿵뱉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다시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그는 최 부자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쓰러져가는 초갓집에 살고 있는 덕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덕수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지만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남을 돕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실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짐승의 비명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을 내다보다가 최 부자가 몽둥이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런 말 못하는 짐승에게 저토록 모질게 굴다니. 덕수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최 부자가 집으로 들어가고 사방이 다시 조용해지자 덕수는 주저없이 삿갓을 쓰고 낡은 등불 하나를 손에 든 채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개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진흙길을 헤치며 나아갔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숲 가장자리까지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차가운 비가 옷을 적셨지만 덕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덤불을 헤치며 다친 생명을 찾아 헤맸고 마침내 마을 어귀에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불빛을 비추어 보니 아까 최 부자에게 쫓겨난 그 개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는데 몽둥이에 맞은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온몸은 추위와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 참혹한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괜찮다. 괜찮아. 이제 해치지 않아. 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개를 안심시켰습니다. 개는 덕수의 손길에 흠칫 놀라며 이빨을 드러냈지만 덕수의 눈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을 느꼈는지 이내 경계를 풀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덕수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젖은 개의 몸을 감싸 안았고 더러운 진흙이 자신의 옷에 묻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녀석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초가집은 최 부자의 기와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좁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데우고 마른 수건을 가져와 개의 젖은 털을 정성껏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개의 몸에서 흙탕물이 닦여나가자 녀석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덕수는 부엌 한 구석에 남아있던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따뜻하게 데운 뒤 개 앞에 놓아주었는데 며칠을 굶었을 개는 허겁지겁 그릇을 비우며 덕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덕수는 그런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많이 아팠지. 이제 여기서 푹 쉬렴. 비가 그치고 상처가 나을 때까지 내가 돌봐줄게.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개는 마치 덕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젖은 눈으로 그를 빤히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깊은 고마움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덕수는 약초를 지식여 개의 다친 다리에 발라주며 밤새도록 녀석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리던 비는 그치고 맑은 햇살이 마을을 비추었지만 최 부자의 집 앞은 여전히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젯밤 일이 생각났는지 대문 앞을 살피며 어제 그 더러운 것이 혹시라도 다시 오지 않았겠지 하며 눈살을 찌푸렸고 하인들에게 대문 주변을 물로 씻어내라고 명령하며 유난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쫓은 생명이 밤새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으며 오직 자신의 집 앞이 깨끗한지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덕수의 작은 초가집에서는 따뜻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밤새 덕수의 간호를 받은 개는 한결 편안해진 모습으로 아랫목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밭일하러 나가기 전 개가 깰까봐 조용히 방문을 닫으며 푹 자고 일어나렴. 다녀올게 라고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의 집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덕수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하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을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풍경이 공존하게 되었으니 하나는 가진 것은 많으나 마음이 가난하여 짐승조차 내치는 최부자의 차가운 기와집이요. 다른 하나는 가진 것은 없으나 마음이 부자여서 버려진 생명을 품어주는 덕수의 따뜻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마을의 고목나무 잎사귀가 하나둘 떨어지며 겨울채비를 서두르는 동안 덕수의 보살핌 속에 개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가고 있었고 이는 앞으로 이 마을에 닥쳐올 거대한 사건의 작은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에 두고 온 개가 걱정되어 자꾸만 일손을 멈추고 집 쪽을 바라보았고 점심때가 되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개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개는 덕수가 돌아오는 발소리를 듣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꼬리를 흔들었고 그 모습에 덕수는 환하게 웃으며 그래, 기운이 좀 나는 모양이구나 라며 기뻐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덕수는 이 불쌍한 녀석에게 복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심을 잃을 대로 잃어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그를 슬금슬금 피하기 일쑤였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곳간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소작인들을 불러 모아 올해 작황이 좋지 않으니 소작료를 더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가난한 이웃이 쌀을 꿇어오면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며 문전박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저 영감 저러다 천벌을 받지 천벌을 받아 라고 혀를 찼지만 최 부자의 콧대는 꺾일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만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릴 무렵 복실이는 덕수의 지극정성 덕분에 몰라보게 건강해져 윤기가 흐르는 털을 갖게 되었고 다친 다리도 거의 나아 덕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듬직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복실이는 덕수가 밭일을 할 때면 밭두렁에 앉아 새를 쫓아주기도 하고 덕수가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를 때면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기도 하는 등 영리하기 그지없는 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덕수가 주워온 개를 보고 걱정했으나 복실이가 사람을 잘 따르고 순한 것을 보고는 덕수네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의 겉모습과는 달리 최 부자의 집 담장 너머에선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최 부자의 끝없는 탐욕이 불러온 화근이 서서히 싹을 틔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실이가 가끔 최 부자의 집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리는 일이 잦아졌는데 이는 마치 짐승의 본능으로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악한 기운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덕수는 그런 복실이를 달래며 왜 그러니 저쪽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고 타일렀지만 복실이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회관에 모인 노인들은 최 부자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한탄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중 한 노인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관아에서 암행어사가 떴다던데 혹시 우리 마을에도 오는 건 아닐까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내심 최 부자가 혼쭐이 나기를 바라는 눈치였고 이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도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저 묵묵히 고구마를 구워 복실이와 나누어 먹으며 겨울이 깊어지면서 산골 마을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는데 눈이 한 번 내리면 무릎까지 푹푹 빠질 정도로 많이 쌓여 마을은 온통 하얀 세상으로 변해버렸고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긴긴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덕수의 집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복실이가 덕수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실이는 덕수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면 앞장서서 눈길을 헤치며 길을 터주었고 덕수가 무거운 지게를 지고 내려올 때면 혹시라도 미끄러질까봐 뒤에서 받쳐주는 시내시라며 영특함을 뽐냈습니다. 덕수는 그런 복실이가 기특하여 추운 줄도 모르고 싱글벙글 웃으며 일을 다녔고 마을 사람들은 덕수가 개 한 마리 잘 거두더니 아주 든든한 아우를 얻은 것 같다며 부러움 섞인 덕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복실이는 단순히 덕수를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집을 지키는 데에도 남다른 재주를 보였는데 밤이면 귀를 쫑긋 세우고 사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쥐 한 마리라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으며 낯선 짐승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우렁찬 소리로 짖어 쫓아내곤 했습니다. 덕수의 집은 비록 사방에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허술한 초가집이었지만 복실이의 체온과 덕수의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져 그 어느 고래등 같은 기와집보다 아늑하고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덕수는 저녁이면 아궁이에 군 고구마를 구워 복실이와 나누어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복실이는 덕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곤 했는데 이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반면 마을 반대편에 있는 최 부자의 기와집은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고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최 부자의 탐욕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가을 추수가 끝난 뒤 곳간을 가득 채우고도 성에 차지 않아 소작인들에게 빌려주었던 쌀을 받아낼 때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여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쌀을 빌려줄 때는 바닥이 두꺼운 콧박을 사용하여 양을 속이고 받을 때는 반대로 바닥이 깊은 잼박을 사용하여 남들보다 더 많은 양을 챙기는 치졸한 수법을 쓰고 있었는데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뻔히 속는 줄 알면서도 최 부자의 횡포가 무서워 감히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속만 끓여야 했습니다. 최 부자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교묘해져 갔는데 그는 겨울이 깊어 볏감이 부족해진
마을 사람들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산에서 나무를 해가는 사람들을 도둑으로 몰아 장작을 빼앗고 매질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집 김서방이 알아놓은 노모를 위해 최부자의 산에서 마른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오다 들키는 일이 있었는데, 최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김서방을 마당에 꿇어앉히고는 내 산에 있는 것은 풀 한 포기도 다 내 것이다라고 호통을 치며 김서방이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마저 벗겨내 쫓아버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갱겹옷만 입고 쫓겨난 김서방은 덜덜 떨며 집으로 돌아갔고,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분노로 치를 떨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모여 최부자의 횡포에 대해 성토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짐승도 제 새끼는 귀한 줄 아는데 최부자는 사람 귀한 줄을 모르니 저걸 어쩌면 좋아라며 혀를 찼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도 맞장구를 치며 지난번에 비 오는 날 개를 두들겨 패서 내쫓을 때부터 알아봤지. 말 못하는 짐승한테 그리 모질게 구는 사람이 사람한테라고 오죽하겠어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부자가 덕순의 복실이를 내쫓았던 사건을 다시금 떠올리며 짐승에게 했던 짓이 결국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두려움과 증오가 뒤섞인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최 부자의 집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는 하루가 멀다고 끊이지 않았는데, 그는 밥상의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밥상을 엎어버리거나 하인들이 춥다고 불을 조금 더 떼면 택감 아까운 줄 모른다며 재를 뒤집어 씌우는 등 온갖 폐악을 부렸습니다. 그의 처와 자식들조차 최 부자의 성화에 못 이겨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눈치만 보며 살아야 했으니, 그 집은 겉으로는 번드르르하고 부유해 보였으나 속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가족들마저 믿지 못해 곳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잠잘 때도 절대 풀지 않았으며, 밤새 누군가 자신의 재산을 훔쳐갈까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 성격은 더욱 날카롭고 괴팍해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최 부자의 악명이 이웃 마을에까지 퍼져나갈 즈음,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덕망이 높아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촌장 어른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나설 채비를 하였습니다. 촌장 어른은 평소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꺼리는 성품이었으나 최 부자의 행동이 도를 넘어 마을 전체의 화합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을 보고는 중대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얀 두루마기를 정갈하게 차려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눈 쌓인 길을 천천히 걸어 최 부자의 집으로 향했는데, 그 뒷모습에는 마을의 평화를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촌장 어른이 움직였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그 뒤를 멀찍이서 따랐습니다. 최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당도한 촌장 어른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이리 오너라 하고 점잖게 불렀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가 한참 뒤에야 늙은 하인 하나가 나와 대문을 빠끔히 열었습니다. 하인은 촌장 어른을 알아보고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대감마님께서는 지금 심기가 불편하시어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요라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으나, 촌장 어른은 내 오늘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왔으니 썩 비키거라 라고 호통을 치며 지팡이로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하인들을 닥달하고 있던 최 부자는 촌장 어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눈살을 찌푸리며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거만하게 뒷짐을 진 채 하니 촌장 어른께서 이 추운 날 누추한 곳에는 웬일이십니까? 빚이라도 얻으러 오셨습니까?
라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맞이했습니다. 촌장 어른은 그 무례한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준엄한 목소리로 최 부자, 자네가 요새 마을 사람들을 쥐어짜고 횡포를 부린다는 소문이 흉흉하여 내 직접 확인하러 왔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베풀지는 못할 망정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야 되겠는가 라고 꾸짖었습니다. 촌장 어른의 말에 최 부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으나 촌장 어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 비 오는 날 죄 없는 개를 몽둥이질하여 내쫓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네. 짐승도 하나의 생명이거늘 그토록 모질게 대하는 자가 어찌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는가. 자네의 그 넘치는 욕심이 결국 자네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될 것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곡식을 풀어 가난한 이웃을 돕고 마음을 곱게 쓰게나 그것이 자네가 살길일세. 촌장 어른의 충고는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고 마당에서 일을 하던 하인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으나 이미 욕심에 눈이 먼 최 부자의 귀에는 그저 늙은이의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흙내 재산은 내가 밤잠 안 자고 모은 내 피와 땀의 결실이요. 게으른 것들이 노력은 안 하고 남의 떡이나 탐내는 것을 탓해야지. 왜 나를 탓하시오? 그리고 개새끼 한 마리 내쫓은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여기까지 와서 훈계를 늘어놓는단 말이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해 마당에 놓여있던 항아리를 발로 걷어차며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내 재산에 손톱만큼이라도 손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오. 라고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최 부자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고 그의 눈은 탐욕과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최 부자의 완강한 태도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었는데 그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상대임을 직감했습니다. 허허, 참으로 딱한 사람이로고 쌓아둔 재물이 천년만년 갈 것 같은가. 인심을 잃으면 천하를 얻어도 소용없는 법이네. 부디 내 말을 명심하게. 자네 머리 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음을 어찌 모르는가. 촌장 어른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기고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최 부자는 촌장 어른의 뒤통수에 대고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썩 꺼지시오. 라고 고함을 치며 대문을 쾅 닫아 걸었습니다. 촌장 어른이 떠난 뒤에도 최 부자는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곳간 열쇠를 만지작거렸지만 촌장 어른이 남긴 먹구름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써 늙은이가 망령이 들어서 헛소리를 하는 게야. 내 돈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스산하게 느껴져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 시각 덕수의 집 마당에 있던 복실이는 촌장 어른이 최 부자의 집을 나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엇인가를 감지한 듯 최 부자의 집 쪽을 향해 길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복실이의 울음소리는 늑대의 그것처럼 구슬프고도 서늘하여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는데 덕수가 놀라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며 녀석을 쓰다듬었지만 복실이는 털을 곤두세운 채 한동안 짖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복실이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촌장 어른이 사람들은 최 부자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혀를 내두르며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천벌뿐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른의 말도 안 듣는 위인이니 이제 갈 때까지 갔구먼. 마을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은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혀를 찾고, 젊은이들은 최 부자가 밤길을 다닐 때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인심은 이제 최 부자를 완전히 떠났고, 그는 거대한 기와 집안에 고립된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장터에 낯선 차림의 사내 2명이 나타나 국밥을 말아먹으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그들은 평범한 장사꾼처럼 보였지만 눈매가 매섭고 행동거지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 부자의 집 위치를 묻기도 하고, 소장료는 얼마나 내는지 슬쩍 떠보기도 하면서 마을 곳곳을 기웃거렸습니다. 눈치 빠른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관아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닐까 하고 의심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쉬쉬하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자신의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복실이가 며칠째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을 서성이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잠을 설쳤는데, 복실이는 마치 누군가가 마을에 침입한 냄새를 맡은 것처럼 킁킁거리며 마을 어귀를 주시하곤 했습니다. 덕수는 복실아, 날씨가 추워서 그러니 들어와서 자려무나 라고 달랬지만, 복실이는 낮은 소리로 그르렁 거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짐승의 육감이 사람보다 빠르다는 옛말을 떠올리며 마을에 무언가 큰일이 닥칠 것만 같아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한편 최 부자는 곳간에 쌀이 넘쳐나 더 이상 쌓을 곳이 없게 되자 뒷마당에 낡은 헛간을 수리하여 곡식을 숨겨두기로 마음먹었는데, 이는 혹시라도 관아에서 조사가 나올 경우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하인들을 시켜 은밀하게 곡식 가마니를 옮기게 했고, 입단속을 시키며 이 일이 새어나가면 너희들 목숨도 없을 줄 알아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인들은 추운 밤에 무거운 가마니를 나르며 입김을 뿜어냈지만 주인에 대한 원망은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 부자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눈이 멀어 있는 동안 하늘의 그물은 서서히 그를 향해 조여오고 있었으니,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비롯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밖을 맴돌던 낯선 사내들이 덕수의 집 근처를 지나다가 마당에 앉아있는 복실이를 유심히 쳐다보고 지나갔는데, 그중 한 사내가 동료에게 저 개, 눈빛이 살아있군. 보통 개가 아니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덕수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복실이를 방 안으로 들였지만, 복실이는 방문을 긁으며 밖으로 나가고 싶어 안달을 했습니다. 겨울밤은 깊어가고 눈발은 더욱 거세지는데, 최 부자의 집에서는 여전히 곡식을 옮기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려왔고, 덕수의 집에선 복실이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숨죽인 채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고, 촌장 어른의 경고처럼 먹구름은 이미 최 부자의 기와집 지붕 바로 위까지 내려와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다가올 내일을 기다렸지만, 그 내일이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날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해방의 날이 될 것임을 아직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덕수의 집 문풍지를 흔들며 지나갔고, 덕수는 잠든 척하고 있는 복실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걱정 마 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복시리의 긴장된 근육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고, 멀리서 닭이 테를 치는 소리가 들려오며 길고 긴 겨울밤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다가오는 아침은 이 마을에, 그리고 최부자와 복시리에게 운명의 갈림길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어제와는 사뭇 다른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며칠 전부터 마을을 기웃거리던 낯선 사내들의 행동이 눈에 띄게 대담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분을 숨기려는 기색 없이 관아에서 쓰는 육모 방망이를 허리춤에 차고 다녔으며, 마을의 소작인들을 하나둘씩 불러내어 최부자가 그동안 소작류를 얼마나 거두어 갔는지, 이자를 얼마나 가혹하게 매겼는지 등을 낱낱이 캐묻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사내들의 위험 있는 태도와 나라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출두가 임박했으니 사실대로 고하면 죄를 면할 것이다 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 그동안 최부자에게 당했던 억울한 사연들을 본물 터지듯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최부자의 집을 향한 사람들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심판을 기다리는 매서운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이러한 바깥 동태를 하인들을 통해 전해 듣고는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는데, 그는 방안을 뱅뱅 돌며 이놈들이 감히 나를 모함하려고 작당을 했구나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힘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이중 장부를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넘겨보았는데, 그 장부에는 관아에 보고한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가 실제로 착복한 곡식의 양과 탈세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 만약 이것이 발각된다면 그야말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증거물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 장부를 태워버릴까도 생각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할 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미련 때문에 차마 없애지는 못하고 더 안전한 곳에 숨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시각을 틈타 최 부자는 호미 하나를 들고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뒷마당으로 나갔는데, 그의 목적지는 담장 및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뒤주밑이었습니다. 그는 꽁꽁 언 땅을 파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흙이 파헤쳐지는 소리가 밤의 정막을 깰까봐 조심조심 삽질을 이어갔는데,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간 끝에 작은 항아리를 묻을 만한 구덩이가 만들어지자 최 부자는 비단 보자기에 꽁꽁 싸맨 비밀 장부와 금붙이 몇 개를 항아리에 담아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는 서둘러 흙을 덮고 낙엽까지 끌어모아 감쪽같이 위장했습니다. 그는 일을 마치고 허리를 펴며 이제 귀신도 모를 것이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짐승의 예민한 후각과 청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덕수의 집에서 잠을 자던 복실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으며 귀를 쫑긋 세웠는데, 녀석은 바람결에 실려오는 흙냄새와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복실이의 심상치 않은 반응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 복실아, 왜 또 그러니 밖에 누가 왔어? 라고 물으며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밖은 캄캄한 어둠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실이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최 부자의 집 쪽을 향해 지저댔고 마치 덕수에게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 바짓가랑이를 물고 밖으로 끄는 시넷을 했습니다. 덕수는 복실이가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는 복실이를 앞세워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실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둠 속을 뚫고 쏜살같이 달려나갔는데 녀석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최 부자네 집 뒷담장 쪽이었습니다. 덕수는 복실아, 거긴 가면 안 돼. 최 부자네 집이잖아. 라고 소리치며 뒤를 쫓았지만 복실이는 이미 담장 밑에 도착하여 코를 킁킁거리며 바닥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헐레벌떡 도착해서 보니 복실이가 맴돌고 있는 곳은 아까 최 부자가 장부를 묻고 위장해둔 바로 그 지점이었는데 물론 덕수는 그 사실을 알 턱이 없었기에 그저 개가 쥐라도 잡으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횃불이 환하게 밝혀지며 거기 누구냐 하는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는데 깜짝 놀라 돌아보니 관아에 포졸 복장을 한 사내들이 육모 방망이를 들고 덕수와 복실이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을 뻔하며 아니요, 저는 그저 개가 도망쳐서 잡으러 왔을 뿐입니다. 요라고 손을 휘저으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의 시선은 덕수가 아니라 맹렬하게 땅을 파헤치며 지저대고 있는 복실이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포졸들을 이끄는 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복실이가 파헤치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 개가 그냥 짖는 것이 아닌 듯하구나. 무언가 냄새를 맡은 개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관아의 포졸들은 이미 최 부자의 집 주변을 잠복하며 감시하고 있었는데 최 부자가 한밤중에 뒷마당에서 무언가를 묻는 것을 멀리서 목격하고 덮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나타나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지목하며 지저대니 이것은 하늘이 돕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장은 덕수에게 이 개가 내 개냐? 라고 물었고 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습니다만 이라고 대답하자 대장은 빙그레 웃으며 내 개가 아주 큰 공을 세울 것 같구나. 저 개가 파는 곳을 우리도 한번 파보자. 라고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은 즉시 삽과 패기를 가져와 복실이가 지저대던 낙엽 더미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최 부자는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땅을 파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뒷마당 담장 쪽으로 달려가며 이놈들 남의 집 뒤에서 뭐하는 짓들이냐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담장 위로 쑥 올라온 포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포졸들은 이미 흙을 걷어내고 최 부자가 묻어둔 항아리를 찾아내어 들어올리고 있었고 횃불 아래서 항아리의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 들어있던 장부와 번쩍이는 금부치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장은 항아리 속의 장부를 꺼내어 훑어보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최 부자를 향해 외쳤습니다. 최가야, 네가 꽁꽁 숨겨둔 비리가 여기 다 들어있구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심지어 지나가던 개조차 내 죄를 알고 지저대는데 어찌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느냐. 최 부자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벌벌 기며 아니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오.
누군가 모함하려고 묻어둔 것이요. 라고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장부에는 최 부자의 필체로 꼼꼼하게 기록된 날짜와 금액들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포졸들이 항아리를 찾아내자 그제야 짖음을 멈추고 덕수의 곁으로 돌아와 꼬리를 흔들며 칭찬을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담장 너머로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최 부자가 장부를 땅에 묻었다가 들켰다네. 덕순에 걔가 그걸 찾아냈다지. 뭔가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통쾌함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덕수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네가 정말 큰일을 했구나.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야. 라고 감탄했고 마을 사람들은 복실이를 보며 저 개가 바로 마을을 구할 복덩이였어.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가 빗속으로 내쫓았던 바로 그 개가 최 부자의 파멸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장은 즉시 포졸들에게 명령하여 최 부자를 결박하게 했고 최 부자의 집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최 부자의 집 대문이 열리자 마치 그동안 억눌려 있던 마을의 숨통이 트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포졸들은 곳간을 열어 산더미처럼 쌓인 쌀가마니를 확인하고 방 안 구석구석을 뒤져 최 부자가 부정하게 모은 재물들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최 부자는 포승줄에 묶인 채 마당에 무릎 꿇려져 아이고, 내 돈, 내 쌀 다 가져가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냐 하며 통곡을 했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관아의 수령이 직접 마을로 행차하였는데 수령은 가마에서 내려 촌장 어른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린 뒤 마당에 쌓인 증거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령은 최 부자의 장부를 꼼꼼히 살펴본 후 엄한 표정으로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꾸짖었습니다. 네가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 배를 불리고 국법을 어기며 사리사욕을 채운 죄가 명백하다. 또한 짐승에게조차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 하니 내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수령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최 부자는 고개를 땅에 쳐박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수령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수령은 이어서 덕수와 복실이를 앞으로 불러내었는데 덕수는 잔뜩 긴장하여 복실이를 꼭 껴안고 수령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수령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네가 기르는 개가 이자의 은닉처를 찾아내었다지. 짐승도 주인의 마음을 닮아 의로운 법이다. 너의 선행이 결국 마을의 화근을 뿌리 뽑는데 큰 공을 세웠구나. 라고 치하했습니다. 수령은 부하에게 명하여 덕수에게 포상으로 쌀 한 가마니를 내리도록 했고 덕수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사또 나으리, 이 모든 것은 복실이가 한 일입니다. 라고 공을 개에게 돌렸습니다. 복실이는 마치 자신이 칭찬받는 것을 아는 듯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멍하고 짖어 마을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의 처자식들도 울며 불며 마당으로 뛰쳐나왔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며 내가 그리 욕심부리지 말라 했거늘 결국 이 꼴이 되었구려 하며 땅을 치고 울었고 자식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인과응보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 부자가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마을에 새로운 질서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수령은 조사를 마친 뒤 최 부자를 관하로 압송하여 정식 재판을 열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자를 옥에 가두고 그동안 착복한 모든 재산을 조사하여 국고로 환수하고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수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은 최 부자를 일으켜 세워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기와집과 곳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재물에 대한 집착과 후회가 뒤엉켜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는 대문 밖을 나서며 덕수 곁에 서 있는 복실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복실이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끌려가는 길가에는 마을 사람들이 양옆으로 늘어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누구 하나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은 없었지만 침묵 속에 담긴 경멸의 시선은 돌보다 더 아프게 최 부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욕심쟁이, 영감, 꼴 좋다라고 소리치기도 했으나, 어른들이 쉿, 남의 불행을 보고 그러는 거 아니다라며 말렸습니다. 촌장 어른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끌려가는 최 부자를 보며 부디 옥에서라도 지난날을 참회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네 라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쌩하고 불어와 최 부자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최 부자가 압송된 후 관아의 관리들은 최 부자의 집을 봉인하고 남은 가족들에게는 당분간 별채에서 근신할 것을 명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의 무겁고 억눌린 고요함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뒤에 맑고 깨끗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단연 덕수와 복실이가 있었습니다. 개가 주인을 위해 원수를 갚았다네. 아니지. 하늘이 개를 통해 벌을 내린 게야. 온갖 해석이 난무했지만 결론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버롬, 갑하나 덕수는 집으로 돌아와 복실이에게 특식으로 말린 북어 대가리를 푹 고아주었는데, 복실이는 그것을 아주 맛있게 먹어치웠습니다. 덕수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네가 나보다 낫구나. 나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네가 나를 살리고 마을을 살렸어 라고 고마워했습니다. 복실이는 배가 부른지 덕수의 무릎에 턱을 괴고 나른한 표정을 지었고, 덕수는 그런 복실이를 보며 앞으로는 더 잘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은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최 부자가 파헤쳐 놓았던 뒷마당의 흉한 구덩이를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최 부자의 서슬, 퍼런 감시도, 가혹한 빛 독촉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으니 관아에서의 재판과 최 부자의 처분,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질 최 부자의 기구한 운명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눈 내리는 겨울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정의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관아에서는 최 부자에 대한 판결을 내릴 날짜를 공고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촌장 어른은 마을 대표로 재판에 참관하기 위해 일찍부터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덕수 또한 증인으로 채택되어 관아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는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관아라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복실이를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복실이는 마치 자신도 따라가겠다는 듯 덕수의 보침 주위를 빙빙 돌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과연 관아에서는 최 부자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 그리고 최 부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을지, 이야기의 다음 장이 궁금해지는 밤이었습니다. 덕수는 보찜을 싸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구나.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온 세상을 하얗게 정화하고 있었고 그 눈 속에서 마을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빈 곳간은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을 위한 구휼미로 채워질 것이고 그의 높았던 담장은 더 이상 사람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바람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조금씩 풀리며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무렵 관아 앞마당은 아침 일찍부터 구경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마을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고 국법을 어긴 최 부자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기에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 관아 앞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추위도 잊은 채 두꺼운 옷을 껴입고 목을 길게 빼어 관아 안쪽을 기웃거렸으며 저마다 최 부자가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내기를 걸기도 하고 자신들이 겪은 억울한 일을 다시금 토로하며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워 마치 엄중한 심판의 날임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징소리와 함께 육중한 관아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위험 있는 모습의 사또가 관복을 갖춰 입고 대청마루에 좌정하자 웅성거리던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또의 양옆으로는 형방과 이방 등 관리들이 도열해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죄인 최 부자가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떵떵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쑥쑥해져 보는 이로 하여금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증인으로 채택된 덕수와 촌장 어른, 그리고 놀랍게도 덕수의 계복실이가 점잖게 앉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탁자 위에 놓인 두꺼운 장부와 압수된 금부치들을 가리키며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인 최가는 들어라. 너는 하늘이 내려준 재물을 가지고 널리 베풀기는커녕 가난한 백성들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관아에 바쳐야 할 세금마저 포탈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 여기 네가 직접 작성한 비밀 장부가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거늘 내 죄를 인정하느냐. 사또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관아 담장을 넘어 구경꾼들의 귀에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최 부자는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추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날카로워졌는데 그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최 부자가 저지른 악행들을
낱낱이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년 모월, 김서방에게 쌀 한 섬을 빌려주고 두 섬으로 갚게 하였으며 박노인의 밭을 억지로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었다. 또한 흉년에 나라에서 구휼미를 풀었을 때도 중간에서 가로채어 네 곳간을 채웠으니 이는 단순히 재물을 탐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질을 친 중죄이다. 사또가 죄목을 하나씩 읊을 때마다 담장 밖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아이고, 저런 천하의 나쁜 놈, 저러니 천벌을 받지 않은 탄식과 분노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시선을 덕수와 복실이에게로 돌리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네가 비 오는 날 추위에 떨며 네 집을 찾은 말 못하는 짐승을 모질게 매질하여 내쫓았다는 사실이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알고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거늘 너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으로 태어나 어찌 짐승보다 못한 마음을 품었느냐. 네가 버린 저 개가 너의 숨겨둔 죄를 찾아내었으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인과응보의 이치임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사또의 말에 최 부자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실이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덕수의 곁에 얌전히 앉아 있다가 사또가 자신을 가리키자 꼬리를 살랑거리며 멍 하고 짧게 짖어 장내의 무거운 분위기를 잠시나마 누그러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저 개가 사람보다 낫다. 사또 말씀이 구구절절 옳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설은 사또는 다시 엄한 표정으로 돌아와 최 부자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였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죄를 지은 자는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 여봐라. 형방은 판결문을 낭독하라. 형방이 앞으로 나와 두루마리를 펼치고 낭낭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죄인 최가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그동안 피해를 본 마을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쳐 모두 돌려주고 남은 재물은 관아의 국고로 환수하여 빈민 구제에 쓰도록 한다. 또한 최가는 마을의 풍속을 해치고 인심을 어지럽힌 죄가 크므로 곤장형은 면해주되 지금 즉시 이 고을에서 추방하여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 그는 오로지 자신이 입고 있는 옷 한 벌만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며 그 어떤 재물도 지니고 나갈 수 없다. 판결이 떨어지자 최 부자는 아이고, 사또 나으리 제발 재산만은 이 늙은이가 빈털터리로 쫓겨나면 어찌 살란 말입니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며 바닥에 머리를 했고 통곡을 하였으나 사또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가 가난한 이들을 쫓아낼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너도 똑같이 빈손이 되어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겪어봐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사또의 단호한 태도에 포졸들은 즉시 달려들어 최 부자를 일으켜 세우고 관아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관아 밖으로 끌려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그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화려했던 비단 옷이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된 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로 차가운 땅을 디디며 마을 밖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평소 그에게 굽신거렸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고 외면하였고 그가 그토록 아꼈던 기와 집과 논밭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최 부자가 마을을 떠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해 보였는데 그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수호신처럼 서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도 그가 호령하던 마을길도 이제는 그를 거부하는 듯 차갑게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부디 타지에 가서라도 착한 마음을 품고 새 삶을 살게나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게야 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최 부자의 뒷모습은 겨울바람 속에 쓸려가는 낙엽처럼 초라하고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 부자가 떠난 후 관아마당에선 즉시 몰수된 재산을 분배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관리들은 장부를 대조하며 피해를 본 사람들을 호명하고 쌀과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뺏겼던 박노인은 땅 문서를 돌려받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쌀을 착취당했던 김서방은 잃어버린 쌀가마니를 되찾고 이제 우리 식구들 굶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덕수도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아 포상금을 받았는데 그는 그것을 사양하려 했으나 사또와 마을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감사히 받았습니다. 관아마당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변하였는데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며 그동안 최 부자의 그늘 아래서 숨죽여 살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고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또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덕수에게 다가가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개가 진정 영물이다. 잘 키우거라. 라고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복실이는 기분이 좋은지 사또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재산 분배가 모두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마을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는 달리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하늘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어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고 있었고 길가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우리 마을에도 진짜 봄이 오는가 보네 라며 희망에 찬 대화를 나누었고 그동안 서먹했던 이웃 간의 정도 다시 돈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 부자라는 먹구름이 걷히자 마을 본연의 따뜻하고 정겨운 모습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마을에 도착한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을 회관에 모여 조촐한 잔치를 벌였는데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에 시름을 털어버리고 부침개 한 조각의 정을 나누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구석에 앉아 복실이에게 고기 반찬을 챙겨주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덕수에게 다가와 술을 권하며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네. 자네가 진짜 부자일세.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쑥스러워하며 아닙니다. 다 복실이가 한 일인걸요. 라고 겸손했습니다. 최 부자의 텅 빈 기와집은 이제 마을의 공동창고와 서당으로 쓰이게 되었는데 굳게 닫혀있던 대문은 활짝 열려 아이들이 마음껏 드나들며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였습니다. 높은 담장은 헐어내어 밖에서도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만들었고 음침했던 마당에는 햇볕이 잘 들어 꽃밭을 가꾸기로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집도 주인을 잘 만나야 빛이 나는 법이야.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 라며 변화된 모습을 반겼습니다. 최 부자가 남긴 교훈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잔치가 파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배도 부르고 마음도 부른 탓에 모두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불안함이 아닌 평화로움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덕수의 초가집 굴뚝에서도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아랫목에는 덕수와 복실이가 나란히 누워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복실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라고 속삭였고 복실이는 편안한 숨소리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쫓겨난 최 부자는 어두운 밤길을 정처 없이 걷고 있었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얇은 옷 한 벌뿐이라 밤바람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수치심에 몸을 떨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것을 빼앗아 배를 불렸던 그가 이제는 남에게 구걸이라도 해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는 멀리서 반짝이는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혹독하고 외로운 시련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촌장 어른은 마을 어귀에 장승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기도를 올렸고 농부들은 밭으로 나가 겨우내 얼었던 흙을 뒤집으며 농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최 부자의 소작인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땅을 갖게 되거나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되어 가지지라는 손길에 힘이 넘쳤습니다. 어디선가 종달새가 지저귀며 봄 노래를 불렀고 마을 전체가 활기찬 생명력으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덕수도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놀아달라고 보챘습니다. 덕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복실이와 함께 마당을 뛰어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던 이웃들이 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고 덕수네 집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덕수를 복실이, 아범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고 덕수는 그 별명이 싫지 않은 듯 허허 웃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마을은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착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현실이 된 이 마을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가 남기고 간 빈자리는 따뜻한 인정과 사랑으로 채워졌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풍경 뒤로 먼 타지를 떠돌고 있을 최 부자의 이야기가 바람결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랑방에서는 노인들이 모여 앉아 최 부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곰방대를 털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평소에 덕을 쌓아야지. 안 그러면 늙어서 고생하는 법이야. 최 부자, 그 사람 지금쯤 어디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다니는지 모르겠구먼. 다른 노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듣자 하니 옆 고을 장터에서 거짓골을 한 노인을 봤다는 소문도 있던데 사람들의 말 속에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 쫓겨났지만 한때는 이웃이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지만 이야기의 마지막 매듭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최 부자가 겪게 될 혹독한 시련과 뒤늦은 깨달음, 그리고 그가 맞이하게 될 최후의 순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수와 복실이가 따뜻한 방에서 단잠을 자는 동안 최 부자는 차가운 별빛 아래서 자신의 지난날을 곱씹으며 참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을 남겨두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초목이 꽁꽁 얼어붙는 동짓달 기나긴 밤이 찾아오자 최 부자가 쫓겨난 마을에는 평온한 정막만이 감돌았지만 정작 마을 밖 세상으로 내쳐진 최 부자의 삶은 살을 내는 듯한 추위와 배고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남들이 우러러보던 비단옷 대신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삼배옷 하나에 의지해 정처 없이 길을 걸어야 했고, 발에는 다 해진 집신을 신고 눈 덮인 산길을 헤매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뼈마디가 쑤셔왔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빈 쪽박 하나뿐이었으니 그 처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아랫목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그것들은 이제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최 부자는 낯선 마을에 들어설 때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지만 사실 그의 몰골이 너무나 흉하게 변해버려 설사 아는 사람이 지나간다 해도 그를 알아볼 리 만무했습니다. 그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염치를 무릅쓰고 남의 집 대문을 두드려야 했는데 대문 앞에 설 때마다 지난날 자신이 문전박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뜨끔거렸습니다. 밥 한 술만 줍시오.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고 그마저도 대답 없는 메아리로 돌아오거나 재수없게 아침부터 거지가 꼬인다는 욕설과 함께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세상 인심이 이토록 차갑다는 것을 그는 난생 처음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눈보라가 심하게 치던 날 저녁, 최 부자는 며칠을 굶어 현기증이 날 지경에 이르렀는데 눈앞이 가물가물해지며 이대로 길바닥에서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그는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어느 기와집을 향해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집은 예전 자신의 집만큼이나 으리으리하고 담장이 높은 부잣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처마가 길게 뻗어 있어 잠시나마 눈을 피할 수 있었기에 최 부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처마 밑으로 기어들어가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의 한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눈보라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언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며 녹이려 애썼지만 뼛속까지 파고든 추위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고 배고픔은 더욱 기승을 부려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염치불구하고 대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주인장 계십니까? 배고픈 나그네가 밥 한 술만 청합니다. 하고 애원조차 해보았으나 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만 들려올 뿐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는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마저 추위에 얼어붙어 뺨을 따갑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찌하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내 곳간에 쌓여있던 그 많은 쌀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후회는 늦었고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북하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리고 털배자를 입은 퉁명스러운 표정의 집주인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는 최 부자를 발견하고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는데 곧이어 그의 표정은 혐오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더러운 꼴이야. 감히 남의 집 대문 앞을 막고 있어. 썩 꺼지지 못해. 집주인의 고함 소리는 예전 최 부자가 냈던 그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어. 최 부자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 굽신거리며 나으리 며칠을 굶었습니다. 먹다 남은 식은 밥이라도 좋으니 한 술만 적선해 주십시오. 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최 부자의 애원 따위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옆에 있던 하인에게 눈짓을 하며 봐라. 저 거러지 같은 놈이 재수없게 내 집 앞에서 냄새를 풍기고 있다. 당장 쫓아내지 않고 뭐 하느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인은 즉시 대문 옆에 세워져 있던 쌀이 빗자루를 집어들고 최 부자를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는데 무늬만 얻어먹을 힘은 있고 일할 힘은 없더냐. 썩 꺼져 하며 사정없이 매질을 해댔습니다. 빗자루가 최 부자의 등과 어깨를 내리칠 때마다 어걱 소리가 터져 나왔고 최 부자는 머리를 감싸주며 바닥을 기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으나 집주인은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직접 지팡이를 들고 나와 최 부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몽둥이 찜질을 가했습니다. 내 집 앞이 내 놈 안방인 줄 아느냐. 더러운 병균이나 옮기는 놈이 어디를 감히 기웃거려. 이 말은 바로 몇 달 전 비 오는 날 밤 최 부자가 자신의 집 처마 밑으로 들어온 병든 개에게 퍼부었던 그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매를 맞으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부자는 빗자루와 몽둥이를 피해 허둥지둥 눈길 위를 달렸고 신발이 벗겨져 맨발이 눈 속에 파묻히는 줄도 모르고 마을 어귀까지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어느 고목나무 아래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욱신거리는 몸을 어루만졌는데 몸의 고통보다 더 큰 충격이 그의 가슴을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아휴, 내가 그랬었지. 내가 그 불쌍한 개에게, 비를 피해 들어온 그 짐승에게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매질을 하고 내쫓았었지. 최 부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짐승에게 저질렀던 잔인한 행동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촌장 어른이 말했던 인과응보이자 하늘의 뜻임을 최 부자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개가 낑낑거리며 도망칠 때 느꼈을 공포와 아픔을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 개를 거두어 주었던 덕수의 마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었는지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구나. 사람이 되어가지고 말 못하는 짐승에게 화풀이를 했으니 내가 이 꼴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해. 그는 꽁꽁 언땅을 치며 뒤늦은 참회의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밤하늘에는 차가운 달이 떠올라 초라한 최 부자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그의 처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갈 곳도 없고 반겨줄 사람도 없는 신세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양심의 싹이 아주 미약하게 남아 움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춥고 배고팠으나 그는 생전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편 최 부자가 떠난 그 산골 마을에는 완연한 봄 기운이 찾아오고 있었는데 덕수의 집 마당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활짝 피어 화사한 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마당 평상에 앉아 지프로 새끼를 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어느덧 듬직한 성견이 된 복실이가 편안하게 누워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복실이의 털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눈빛은 평온하기 그지없어 지난날의 상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덕수는 복실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가끔씩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복실이 졸리니 하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농사를 짓고 이웃 간에 음식을 나누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이었던 곳은 마을 서당이 되어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랑랑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을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희망의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모여 앉아 옛 이야기를 할 때면 최 부자의 일을 떠올리며 착하게 살아야 해.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야. 라며 서로를 일깨워주곤 했습니다. 마을은 그 어떤 때보다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덕수와 복실이의 따뜻한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수는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김치를 얹어 저녁상을 차렸는데 복실이에게도 넉넉한 밥을 덜어주며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복실아, 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산다. 덕수의 말에 복실이는 꼬리를 살랑이며 맛있게 밥을 먹었고 그 모습을 보는 덕수의 마음은 더없이 풍요로웠습니다. 창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춥고 스산한 비가 아니라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키우는 따뜻한 봄비였습니다. 덕수는 방문을 열어 어딘가에 있을 최 부자도 이 비를 맞으며 조금은 씻겨진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조용히 빌어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여러 마을을 떠돌며 걸식하며 살았다고 전해지는데 예전과는 달리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욕심을 부리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얻어먹은 밥 한 덩이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 물 한 모금 건네주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비루한 거지의 형색이었으나 그의 영혼은 탐욕의 무게를 벗어버리고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들려오는 풍문으로 그가 개과천선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나마 다행이네. 늦게나마 깨달았으니 저승 갈 때는 마음 편하겠구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덕수와 복실이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며 마을에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촌장 어른은 천수를 누리며 마을을 지켰고 아이들은 복실이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기며 함께 자라났습니다. 권선징악의 교훈을 남긴 이 이야기는 할머니의 입에서 어머니의 입으로 그리고 다시 아이들의 귀로 전해지며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자업자득, 쫓겨난 개와 쫓겨난 주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짐승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큰 복으로 돌아오고 짐승에게 행한 모진 학대가 큰 화로 돌아온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귀하고 우리가 베푼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법이니까요. 지금 창밖에는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아 있고 세상은 잠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걱정과 근심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덕순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쉼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언제나 평화로운 꿈이 깃드는 법이니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는 분명 따뜻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가끔 달림은 은은한 빛으로 자장가를 불러주는 이 밤, 복실이가 덕수의 품에서 곤히 잠들었듯 여러분도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드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욱 밝고 희망찬 햇살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